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개정 정통망법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 글 쓸 때 조심해라 이렇게 이틀 막 극복법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국회 국민청원에 올라온 이 개정 정통망법 철회 청원에도 한 달 사이에 14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좀 7월 7일부터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철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법안이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 정말 악법인 게요. 그게 명분은 무슨 뭐 불법 영상을 막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기준에서 불법 영상을 판단하는지조차 제대로 공개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책임 소재에 대한 그 잘못을 그 어떤 책임을 어디다 두냐면요. 그 사이트 운영진들에게 그걸 막을 걸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반대로 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줘야 그걸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뭔가 자신들은 확인할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하겠대요. 근데 이게 명분이 그때 당시 속칭 뭐 N번방이라고 했던 이런 사건들 때문에 나왔던 법안의 확장인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텔레그램 같은 거는 이 규제가 적용이 안 돼요. 왜냐면 해외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작 그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우리나라 커뮤니티만 검열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AI가 걸러내는지조차도 제대로 뭐 확인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나쁜 맘만 먹으면 어떤 국민의 입을 막는 도구로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중국의 황금방패 역시요. 그 만들 때는 음란물 막는다라는 핑계로 처음에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인들은 뭔가 본인들이 열심히 뭐 찾아가지고 우회하는 법 같은 걸 진짜 반쯤 해커처럼 찾아내지 않는 이상 유튜브 접속도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한 사람은 결국 자유도 안전도 다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권한을 가지고 정부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지 아니면 우리를 틀어막을 때 쓰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검열에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목소리를 내주는 게 저는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이 힘만으로는 이걸 폐지까지 이르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 이거에 적극적인 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민주당이 악법을 강행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그렇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강행 처리하면 안 된다고 울부짖었지만 소수 야당의 목소리는 국민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았고 결국 이제 시행을 앞두고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다시 알려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 시행을 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또 피해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가 나와야지 또 후속 조치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민주적인 이 악법 강행 처리에 후폭풍이 불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문성호 대변인이 잘 얘기를 했고 그 어떻게 이게 정부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이것을 또 처벌하고 할지는 좀 봐야 돼요. 정부조차도 지금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은 해야죠. 네. 할 말은 해야죠. 팩트 위주로 우리가 따지고 할 말은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의 힘이 모였을 때 이것이 다시 개정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이 지금 임기 초반에 굉장히 많은 악법들을 강행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언론을 검열하는 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검찰 해체 이 많은 부작용들이 1, 2년 안에 다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 내에서 나올 거예요. 그 이재명 정부에서 나오는 그 부작용들을 제대로 알리어서 이것을 다시 개정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되고 그 힘은 결국에는 28년 총선 승리입니다. 28년 총선에서 또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얻는다면 충분히 개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밖에 들릴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악법이면 뭐 이틀막법이라고 이렇게 네티즌들이 부르시겠어요. 정말 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고요. 이 자세히 살펴보면 딱 두 개의 골자예요. 혐오, 선동. 이거 두 개를 막겠다라는 의도에서 한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자기네들이 자기를 막으려고 그러나 혐오란 선동은 원래 민주당 전문 분야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의아했고 여기서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은 혐오와 선동이 포함된 컨텐츠를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평가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 평가 기준이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정부의 주관성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주관성이라는 것은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시물이 올라온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10억 원에 해당하는 과징금까지도 줄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AI 검열 한번 잘못해가지고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그게 혐오거나 선동이라고 판단이 되면 10억 원을 때려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은 당연히 도산하겠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막는 거는 거의 뭐 북한
이처럼 가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철회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준호 의원님이 너무 잘 얘기를 해주신 게 이게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30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특히 또 남성들이 더더욱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뭔가 여성 혐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있었었어요. 뭐 어떤 성별을 가지고 혐오라고 한다. 근데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이 혐오의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일방적이게 민주당이 밀어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남자들이 그럼 반대로 얘기했을 때 남자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 남성 혐오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남성 혐오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왜냐하면 남성이 더 강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다 뭐 이런 논리인데 이 얘기를 하려는 게 뭐 지금 남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혐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하는 거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해온 적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이 법안이 실행됐을 때 혐오를 막자라고 했을 때 방금 우리가 한 거와 똑같이 배제고에서 이 5.18에 대해서 얘기한 건 5.18 혐오지만 우리가 그 5.18 전야제 끝나고 룸사롱 가고 단란주점 간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혐오의 기준을 자기들 잣대 맘대로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방적인 걸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법안에 젊은 층들이 특히나 분노하는 거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전에 테러 방지법 하겠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막았었잖아요. 그럼 그게 민주당이 테러범을 옹호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역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할 때는 진짜 입에 거품 물고 막더니 본인들은 훨씬 더 큰 범위가 큰 이런 검열법을 만든다는 게 사실 이 사람들은 그냥 표현의 자유를 오로지 본인들만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참 감시 잘해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 진영이나 우리 보수 진영에선 그렇게 가짜 뉴스나 혐오 잘 안 해요. 유통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 검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왜냐면 발언할 때도 우리는 굉장히 자기 검열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민주당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제일 많은 음모론과 혐오와 선동을 한 사람은 김어준 씨예요. 얼마나 가짜뉴스를 많이 설파하고 혐오 조장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가짜뉴스 X에 많이 올려요. 맞아요. 그 이스라엘 그 문제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짜뉴스 혐오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부에서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처벌도 할 텐데 저는 국민의힘이 이거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닌지 그러면 민주당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지 잘 봐야 돼요. 서영교 의원 같은 사람 앞으로 더 폭주할 겁니다. 법사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인 회동설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녹취록 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잘못 유통하거나 올리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당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국민의힘이 잘 감시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매일신문 1타 뉴스도 할 말은 하는 방송 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슈퍼챗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공구 이사님께서 5.18이 아니라 현 시대에 그걸 이용해 먹는 인간들에 대한 조롱이다. 스벅 가지고 어떻게 5.18 그 자체에 대한 조롱이 되나요? 자신들에 대한 조롱을 5.18을 방패막이로 이용해서 호도하는 걸로 보인다. 왜 자꾸 자신들과 5.18을 동일시하냐? 본인들이 곧 5.18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김재환님께서 호남이 천룡인이냐 좀 적당히 해라. 어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애들이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일제 강점기 신사 참배하는 거 보는 것 같다. 참고로 우리 아버지 호남 출신이고 호남이 매번 청룡인 짓 할 때마다 화가 난다. 이렇게 또 분노해 주셨고 맥가이버님께서 입번끝하면 집단 린치 호도하고 여론에 매장되니 공인들부터 성역 신성 멘트 깔고 첫 발언하시네요. 모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세가 계속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좀 반등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긍정평가가 54%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반등한 이유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참 아니 결국에는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여러 민심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국민의힘에 많은 기대를 모았던 국민들이 계시는데 그보다 이제 국정주도권을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지역 뭐 이런 퍼주기 기업 투자 이런 걸 발표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작용이 어느 정도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어떤 참정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이 굉장히 좀 컸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갈등하는 모습만 너무 많이 비추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기대를 조금 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에는
이 지지율도 그렇고 뭐 근데 요즘 지지율이 너무 들쭉날쭉해서 다 추세는 뭐 보겠지만 이게 다음 주에 또 반등할지까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역시 반사 이익을 많이 봐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그런 것을 아직 준비가 덜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른 측면인데 이 갤럽에서 조사하는 방식이 전화 면접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ARS로 뭐 어디를 지지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직접 이 전화 상담원이 말을 걸어서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화 면접 방식으로 나왔던 여론조사들이 다 틀렸어요. 이번에 완전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왜 그런가 그래서 다 틀린 게 나왔으니까 이제 또 자기들끼리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얘기가 나온 게 아무래도 이전에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높고 뭐 이런 민주당 위주의 전국이 운영되다 보니까 보수세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전화 면접처럼 직접 목소리로 하는 거에선 부담을 느껴서 대답을 제대로 안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 뭐 실제로 다 틀렸던 건 맞고 그리고 이번에 그 그런 분석이 있었던 거에 비교해서 본다면 3% 정도는 저는 또 같은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물론 뭐 국민의힘에서도 국민 여러분들께 뭐 잘하는 모습을 더 보여주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은 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한계는 뭐 큰 의미가 있는 여론조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 이제 이 전화 면접 조사가 원래는 잘 맞고 ARS가 틀리던 때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그때는 반대로 ARS를 좀 이제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뭔가 좀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서 전화 면접 방식이 좀 더 재고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3%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반등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통계를 하다 보면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라는 아주 히든 용어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남권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래도 낮은 곳이고 또 호남권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곳이잖아요. 근데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 호남 분들이 많이 응답한 여론조사는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오르게 됩니다. 1,500명 조사했는데 3%라고 하면은 40명 조금 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영남권에서 조금 응답을 덜하고 호남권에서 조금 응답을 더 많이 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3% 정도 반등을 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이 3%는 어떤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지 정말로 대통령의 국정평가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데리고 좀 광주, 아산, 진주까지 돌면서 메가 프로젝트 투자 보고회, 뭐 세일즈를 좀 벌이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SKT 140조, 하나 55조, 현대차 42조, 뭐 영남권에 투자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좀 밝히긴 했는데 이 행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행사 자체가 이미 오염됐어요. 이미 오염됐고 이 김영법 정책실장이라는 분이 언론에 나와서 너무 호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처럼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대를 모았고 그 첫 시작이 호남이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반도체를 공장을 팹을 유치한다는 굉장히 큰 것을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그 규모 자체도 지금 제일 크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다른 지역에 얘기를 나온다고 해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조금 더 추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지역에서는 크게 반향을 얻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결국 많은 분들이 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을 돌면서 발표하는 여기에 크게 언론도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호남 반도체가 과연 합리적으로 경제성을 따져서 선정됐는지 그럼 과연 거기에 진짜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 그걸 검증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남에 가서 기존에 뭐 오늘 진주에 갔잖아요. 항공우주 산업이나 이런 것들 기존에 했던 것을 반복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것 같지는 않고 요즘 많이 또 나오는 보도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우려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AI 데이터 센터 70조 규모 몇 군데 짓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AI 데이터 센터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니 어느 지역은 뭐 피지컬 AI 뭐 그런 거 공장 짓는다 그러고 어디에는 호남 반도체 공장 크게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러면
데이터 센터만 달랑 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보고회라는 형식을 갖췄고 이 시작부터 이미 정치적으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자체를 순수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검증하는 과정에서 역시나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너무 많이 노정되고 있어요. 뭐 4대강 사업 그렇게 반대해놓고 지금 댐을 더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52시간. 원주로 그러니까 원전을 또 새로 질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반도체 분야만큼은 주 52시간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력 우리 국제사회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외면했습니까? 근데 이거 또 결국 특별법으로 이거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게 근데 민주당 내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민주당 지지층이 이걸 용인할 수 있을지는 봐야 되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이 나머지까지 다 오염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처럼 여권 그동안에 네. 좀 댐 건설이나 원전 건설 이런 게 부정적이었는데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전형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고밖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뭐 52시간 얘기할 때는 무슨 저녁이 있는 삶, 노동자들에게 저녁을 돌려주겠다라고 했지만 본인들 투자 계획해가지고 본인들 업적 세우는 데에는 그 노동자들은 그럼 저녁 없어도 괜찮습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원전의 위험성이 어떻고 뭐 원전이 뭐 폭발하면 어떻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했는데 아 우리 용수 필요한데 원전 지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평가라고밖에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내려간 경남권에 대한 거, 영남권에 대한 거 이런 거가 뻥카일 수밖에 없는 게 정작 본인들이 그 디테일하게 가장 신경 써서 하겠다는 그 호남마저도요. 지금 그 주요 이제 대상이 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돼서 조건이 그때까지 잘 해주시면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SK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용인에 짓고 있는 거 먼저 짓고 그리고 나서 호남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용인에 짓는 거요 아무리 빨리 지어도 9년 10년이에요. 그럼 9년 10년 하고 나가지고 지금 다시 호남 내려가가지고 토지 보상하고 다시 하고 그러면 15년 20년 걸릴 일인데 20년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 책임질까요? 안 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뻥카를 친 거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아니 어차피 그게 나중에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하는 거야. 15년 뒤 20년 뒤 일이고 지금 당장 내가 뭔가 하는 거 보여가지고 지지율 빨아먹고 책임은 자기가 안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얘기가 웃긴데 젊은 층들이 이러니까 이재명 정권을 싫어하는 거예요. 저질러는 놓고 뒷책임은 다음 세대한테 떠넘기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그냥 단순히 그냥 정치적 쇼였고 뭐 그때 가서 흐지부지 이렇게만 끝나도 모르는데 만약에 어설프게 토지 보상 다 해놓고 뭐 했는데 갑자기 나서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반도체라는 게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5년 뒤 20년 뒤에는 또 이 사업이 지금 어떤 분위기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장서 안 나와서 못 짓겠습니다 하면 그 보상해준 나라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현재의 본인들의 잠깐 지지율을 쌓기 위해서 미래에게 빚을 떠넘기거나 미래를 팔아먹는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삼성리스 회장님들 두 분 모시고 이렇게 호남에 갔을 때 저는 뭐 나름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에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선언적인 부분은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충청도, 영남, 대한민국 모든 자기의 치적을 삼전 닉스랑 함께 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필요하나? 이럴 거면은 기업 총수들이 대통령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성과 전략이 본인의 입지만 축소시키는 아주 큰 발등에 자기가 스스로 도끼를 발등으로 찍는 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방의원을 한 번쯤 해보면 이 몇 조 투자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가령 이런 거예요. 어떤 기업에서 1조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투자가 끝나가서 보니까 덜렁 건물 하나만 지어져 있습니다. 100억짜리 건물 지어놓고 시세 반영했더니 2천억이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 들어갔고 기술력이 50억이고 뭐 인건비 30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금액을 딱 맞추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에도 계속 뭐 몇 조, 몇백 조, 몇 천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정말 삼전 닉스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대통령께서 너무 급하신 마음에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참에 대통령 별명을 한번 지어드려 봤어요. 이재용, 최태원의 운전기사.
예, 두 분을 모시고 자꾸 이렇게 성과를 만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앞으로 공식적으로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자업자득이에요.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대통령 되시기 전에 호텔 경제학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돈은 안 들어왔지만 활기는 돌았죠. 이것도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해요. 나중에 가서 15년 뒤에 흐지부지 되고 나서 실제로 공장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때 활기는 돌았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호텔 경제학에서 호텔은 망했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어디가 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 역사적 보상이다 이런 얘기 왜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왜냐면 본인들이 이게 요즘 삼전닉스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우리가 정부가 압박한다고 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하고 하루가 지나면 또 가서 광주 가서는 또 아니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래요. 아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더 나아가야 하고 이 두 기업이 지금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하잖아요. 근데 본인 입으로 이 기업이 선택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본인은 현장에 가서 이게 호남의 역사에 대한 보상이라고 얘기하면 본인 스스로가 이것은 순수하게 경제성으로만 갖고 기업이 선택한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압박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부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더 황당한 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은 이 부분이 지방분권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김용범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은 지방 정책이 아니라 이게 또 산업 정책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정부 내에서도 뭐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이 되게 졸속으로 추진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SK나 삼성전자 역시도 당장 우리가 돈을 투입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부가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그런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압박하니 조금 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최태원 회장이 2달 전에 얘기했잖아요. 꼭 광주로 가야 되냐고. 왜 후계 지을지도 모르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참 결국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호남에 굉장히 이제 내년에 호남에 굉장한 규모의 SOC 예산이 편성이 될 겁니다. 이 산단과 여러 가지 용수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SOC 예산이 편성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또 많은 다른 지역에서는 또 분노를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